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까지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개인들의 정보 보호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활용,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하고 아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조직이에요? 예, 저희 위원회는 신생기관입니다. 2020년 8월에 생겨서 이제 3년 남짓 지난 기관입니다. 네. 그 전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는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을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때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또 데이터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규정을 만들고 또 그런 규정에 기초해서 조사하고 처분하고 또 다른 여러 정부 부처 이제 조율을 하고 지금은 또 데이터 관련된 이슈들이 글로벌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국제 공조를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러면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또 방송통신 영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 영역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대화두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발전이 되면 뭔가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신기술과 개인정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대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뭐 조금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의 재료로 쓰이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일종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GPU 얘기를 많이 하는데 GPU를 비롯한 어떤 전산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재료나 역량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에 기초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뭐랄까요 맨파워 이런 게 필요할 건데요. 결국은 그 맨파워도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데이터에 기초해서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요. 지금까지 시대에서의 데이터 이슈는 말하자면 아날로그 시대의 데이터 같이 뭐 소비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어떻게 개개인 단위로 받을 거냐라는 시각이 핵심적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인터넷 공간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와서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크롤링을 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요즘은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이 계속 인공지능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최근에는 딥페이크라든가 이렇게 그 조작을 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바꾸는 뭐 그런 시도들도 이제 자꾸 벌어지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이런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인공지능 시대에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현안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보 유출 같은 것도 과거와는 좀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해서 뭐 계속 이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곧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게 다 개인 정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이렇게 좀 장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걱정을 이제 소비자들이 한다면 산업 발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되나? 뭐 이런 법 같은 게 조금 필요한가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뢰라는 말을 이제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신뢰.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데이터를 정말 보물이기 때문에 금고에만 넣어두고 그리고 10년, 100년, 만년
안 꺼낼 거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인공지능 개발도 하고 소비자한테, 국민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의 어떤 안전장치를 잘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안전장치를 토대로 유용한 서비스를 잘 개발할 것이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신뢰를 얻기 위한 장치를 법의 형태로 할 거냐, 좀 다른 형태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부차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차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것이고, 굳이 법이 필요 없으면 법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는 원칙 중심 접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중심? 예, 원칙 중심. 그래서 워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예. 저희가 작년 요맘때 챗 GPT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1년 전 지금하고 그 사이 기간만 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고요. 그만큼 시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세세한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게 6개월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너무나 시대에 안 맞는 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한편 국제 무대에서의 논의도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의 논의가 외국하고의 논의하고의 어떤 정합성, 이런 걸 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또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원칙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잘 적용하냐,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을 잘 세우는 것과 어떤 적용과 응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과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이걸 어떻게 잘 현실에 적용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는 무슨 정책이랄까,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거를 지금 발표하셨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 팀을 꾸려가지고 8월달에 AI 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저희가 정책 방향을 구상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실제 수범자들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AI와 관련된 데이터 영역은 너무나 불투명하다, 뭐 이래선 곤란한 것이고,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여겨지는 것 또는 불확실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향, 이제 그게 첫 번째이고요. 예.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문제 상황 또는 리스크라고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성,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시죠? 예를 들면 편향 또는 차별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쭉 있는데, 그게 그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 요소로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중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을 하지만 리스크가 커 보이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통제 장치를 하고,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은 굳이 적극적인 통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어갈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해서 6개의 가이드라인을 쭉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그래서 수범자들이 보기에 불확실성을 이렇게 줄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도록. 그래서 6개의 가이드라인. 예, 6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갔을 때 그 인공지능에 그대로 써서는 곤란할 거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때 것인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또는 데이터가 과거에 흔히 쓰던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로 돼 있고 행과 열이 있는 그런 조금 더 전형적인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또는 그 텍스트 데이터 같이 문자열이 쭉 길게, 매우 길게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안전장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8월에 이제 방향을 발표를 했고, 그 후속 작업으로 이제 6개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6개의 가이드라인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개발한 서비스가 혹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미리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조금 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에 저희 위원회 내부적으로 그 AI 프라이버시 팀이라고 하는 전담 팀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전담 팀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 뭐랄까 그 원스톱 창구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사전 적정성을 검토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적정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취지이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 수범자들이 AI 영역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좀 불확실하다. 보통은 지금까지 흔히 있는 태도는 기업 현장에서 이게 법의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면 일단은 천천히 지켜봅시다. 이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으면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요? 선순환 구조는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볼 때 이게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불확실해 보인다라고 할 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일종의 같이 고민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보일 때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같이 찾고 안전장치를 잘 마련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안전장치가 잘 굴러가는지 보고 저희가 이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켜본 다음에 오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업이 개인정보위원회에 와서 상의한 적이 실제 한 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로부터도 문의가 오고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로부터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일단 몇 개를 좀 선별해서 조만간 구체화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본격화할 이제 그런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들은 이제 꽤 많이들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더더욱 관심이 많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혹시 침해되면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서비스의 새로운 개발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AI 규범 국제 안전에 관련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예, AI 영역의 국제 논의는 지금 사실은 꽤 다양한 이제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이제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유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EU 유럽 연합 차원에서 아예 실정법을 만드는 논의를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EU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해서 조금 더 연성의 소프트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몇 주 전에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명령이 미국은 행정명령이 뭐 한 100페이지 되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건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아니지만 또 이제 행정부 백악관 주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달 이제 한 4주 정도 전에 영국에서 안전성 서밋, 세이프티 서밋을 열었죠. 그래서 영국은 뭔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해서 같이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미국, 유럽, 영국 뭐 이런 데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이제 입장도 정하고 동시에 그런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한국 국민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이 많고 동시에 한국 시장이 뭐 미국만큼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하지는 못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장도 되고 한국은 글로벌 빅텍들도 경쟁을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기업들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제 독특한 시장이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국제 행사를 서울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뭐 유럽, 미국 또 이제 근처 가까운 일본 이런 데 감독기관에서 같이 와서 협의를 하고 한국을 지켜보겠다. 한국에 관심이 많다라는 표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심을 이제 모아서 2025년에는 GPA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인데요. 그 행사의 개인정보 뭐 연차 총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영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유엔과도 같은 140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 모임인데 이제 그 연차 총회를 서울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고요. 네. 영국에서 최근에 열렸던 AI 그 세이프티 서밋은 이제 반년 후에 서울에서 또 이제 후속 서밋을 이제 개최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있고 우리의 움직임을 많이 관심과 주시를 하고 있군요. 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 AI 런던에서 서밋을 했을 때는 서밋이 끝나자마자 또 마침 뭐 BBC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별도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예, 예. 마침 그 위원장님께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으로 선발돼서 활동하다신데 인공지능에 관해서 유엔 차원의 어떤 논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유엔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의 다음 단계 후속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 또는 유럽연합 그리고 G7이나 G20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쭉 있어 왔었는데 이제 유엔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세상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이제 조직체이고 동시에 유엔의 논의를 통해서 조금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성을 띈 논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한 달 정도 이제 됐는데요, 예. 만들어진 지. 그 한 달 사이에 벌써 거의 뭐 그 화상회의를 매주 한 2차례 정도씩 하면서 유엔이 지금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네요. 예, 유엔이 보통은 천천히 논의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이 논의 그 자문기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 12월에 다음 달에 벌써 중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 내년 8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제 앞으로 유엔이 이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갈 것인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무총장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저희 회의에 계속해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엔에서의 논의가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논의를 모아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어떤 일종의 국제 기구를 만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마련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점차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관련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